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23억 정도 이익이 나요? 그럼 이거 투자의 귀재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처분하려는 기회를 놓쳤고요.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 하시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는데요. 이 사위도 자식이라며 보유한 3주택 중 이제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김의겸 전 대변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사퇴를 하면서 제대로 불통이 튀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갭 투자, 이 꼼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주무관청의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라고 하면 주택정책 입안에서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저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저분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예. 가정을 하면 저분이 쓰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뢰를 하고 또 믿겠습니까? 네. 본인은 저렇게 주택을 가지고서 경제적 이익도 누리시고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또 꼼수 증여라고 해서 딸하고 사이한테 증여하고 본인이 거기서 또 월세 내고 살고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과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본인이 임명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정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돼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사실 이런 셈이 된 건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장 으로 하는 분이 후보자에 오른 분이 주식 투자를 크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혜택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증여라는 부분은 이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거 고위공직자나 이런 아까 네.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개인이 은행 아는 분들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대출을 크게 받고 투자를 잘해서 수익 차익을 난다 그러면 사실 주변에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마치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안 것처럼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 공직자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순수하더라도 더 몸을 사리거나 더 주의를 하는 게 그들의 어쩌면 책임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것들로 나는 위법을 한 일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부동산 이렇게 여러 차례를 했다라는 거는 앞서 투자냐 투기냐의 관점에서는 투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특히나 세종시에서 시세 차이 20억을 내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관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탈세냐 아니면은 절세냐 이런 부분에서도 네. 편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렇게 편법으로 무언가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얻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또 어떤 행위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우려와 질타를 받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사실 이제 우려를 함께 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최정호 후보자가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최정호 후보자가 투기를 쭉 한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잘 투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투자. 결국은 보면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거꾸로 갔어요, 항상. 네.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집을 받을 때 갭 투자를 할 때 노무현 정부에서 정말 부동산 투자 억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갭 투자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갭 투자를 했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절대 다주택자 이거 팔아라라고 했을 때 안 팔고 버텨서 결국은 이득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돈을 이득을 얻는 사람들 보면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보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분이 지금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말하면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한 명은 이번에 2채가 있었는데 집을 팔려고 해서 팔았어요. 네. 이게 이제 최저점일 때 팔았습니다.
근데 딱 팔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매일 몇 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집을 못 샀습니다. 네. 자, 그런 공직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 딴 걸 몰라도 과연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느냐. 저는 신뢰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정부의 신뢰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신뢰의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최 후보자 말고도 이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이 부동산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청문회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 소득이 한 1.5억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전세비 올려가지고 아들 유학비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국민 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네, 이게 청문회 모습만 보면 사실 꾸려진 2기 내각 자체가 네. 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서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고 있는데 조동호 후보자는 전세금을 올려서 아들의 유학비를 냈는데 또 이 아들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민감한 부분이 우리가 교육 문제 상당히 민감하고 부동산 문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고 또 교육 자식들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번 후보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게 얽혀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저도 참 안타까운데 말씀하신 대로 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올려서 그 아들 유학비를 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이 지금 유학 중인데 유학 중에 들어간 돈이 뭐 거의 7년 동안 7억 정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버는 돈 전부 다 아들한테 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까 나온 인터뷰가 내가 한 1억 5천 정도 연 버는데 그 중에 보낸 거다라는 건데 마치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 유학비 대느라고 돈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전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분은 그 그렇죠. 아들의 그렇죠. 유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거네.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매 계약 갱신할 때마다 전세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저 말은 아니 그럼 내가 올린 전세감이 저 아들 유학비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유학비가 우리가 학비 혹은 뭐 주거비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아들의 유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를 취재해 봤더니 뭐 벤츠나 포르쉐랑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타기 어려운 완전 고가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월세 200~300 하는 집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전세금 올린 그걸로 저렇게 호화스러운 아들의 유학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 가지가 역시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사람의 행태를 보기에는 너무나 서민들과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실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야당 가만히 있지 않고 있기는 한데요. 이 한국당에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7명 모두를 이제 낙마를 주장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 박영선 중기부 후보자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정호 후보자와 그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자동으로 여기는 이제 낙마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자. 사실 이제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인성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통일 정책에 대한 이제 문제들.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 이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싸움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여당도 사실은 지금 보면 7명 전원을 지금 임명할 경우는 굉장히 민심이 아마 폭발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도대체 몇 명을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여당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 이제 내주고 나머지를 살릴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 숫자를 이제 플러스 하려는 것이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숫자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지 가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래서 뭐 정의당마저도 지금 벌써 이미 이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의당이 안 된다는 사람은 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정의당이 보면 최정호 후보자와 조동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맞는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두 문제는 정말 지지층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보면 상식이 일단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후보자들 보면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 전세금 올려줘서 자식 포르쉐 사주고, 그 다음에 유학비 보내고, 자기 연구비 가지고 아들 때 학교 졸업식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가고, 이런 것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 비춰봤을 때는 저는 여당이 오히려 이 청와대나 정말 이번에는 좀 더 저는 좀 각성 있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한 분이 있죠. 조국 민정수석. 네.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는데요.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검증 이 정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문책 조치가 이루어져요.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 수석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조현욱 인사수석 이제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 두 수석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국민적 어떤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럴 수는 있죠.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법적인 문제, 위법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다고 하면 그냥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는 것에서 선을 그었다는 걸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정서로 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아니면 뭐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정호, 조동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있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근데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점에서 검증이 끝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검증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걸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국민적 정서와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국민의 수준의 높이가 높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획으로 해서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다음번 인사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검증까지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7개 기준을 7대 기준을 내놨는데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벌써 5개나 사실 문제가 있고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 기본적인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물어봤답니다. 조국 수석한테.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조국 수석 대답이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오늘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어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보면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진짜 대한민국에 정말 장관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다 검증을 해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검증해보면 다 문제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렵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인재풀이란 게 결국은 자기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하기 위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내가 와서 삼고처리를 해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청와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국정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국정 철학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 잘 살게 만드는 게 국정 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국정 철학은 나와 우리 정부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야. 즉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좀 더 넓혀서 사람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렇죠. 된다? 그 사람이 정말 전문가고 하다라면 정책인 보수냐 진보냐 조금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충분히 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어.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다 제어시키고 나면 결국은 흠집 있는 후보들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좀 더 넓은 사람들, 좀 삼고철회해서 하는 그런 인사를 해야지만 이 문제는 저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현정 위원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최진봉 교수와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